이제 당신 얼굴만 봐도 숨이 턱턱 막혀서 못 살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거나 들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은 아내 윤희의 가슴팍에 검은 대형 쓰레기 봉투를 집어던지며 엄동설안에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해서 버스 정류장에 주저앉아 그 봉투를 열어본 순간 윤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레기인 줄 알았던 봉투 안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 뭉치와 함께 무려 50억 원어치의 무기명 채권과 땅 문서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체 남편은 왜 아내에게 50억이라는 거액을 쓰레기처럼 던져준 걸까요? 그 속에 숨겨진 피눈물 나는 반전이 지금 공개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창틀을 거세게 흔들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윤희는 저녁 밥상을 차리다가 남편 태석의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밥맛 떨어지게 어디서 퀴퀴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당신한테서 나는 노인네 냄새였어? 역겨우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윤희는 믿기지 않는 말에 국자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평생 시부모님의 병수발을 들며 똥기저귀를 갈아내고 욕창을 닦아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로션 하나 아까워 바르지 못하고 거칠어진 손발로 가족들 뒷바라지만 해온 헌신이 냄새난다는 말 한마디로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석은 그런 윤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관 옆에 놓여있던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를 윤희의 가슴팍에 거칠게 떠안겼습니다. 이거나 가지고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묵직한 쓰레기 봉투에 밀려 비틀거리던 윤희는 제대로 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현관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쾅! 닫힌 현관문 소리가 윤희의 심장을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윤희는 맨발로 차가운 복도 바닥을 디디며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줘요, 여보. 이 추운 밤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윤희의 애원에도 문 안에서는 태석의 차가운 침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오히려 안방 쪽에서 시어머니 금자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쯧쯧.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하지. 오죽하면 남편이 저러겠어? 시끄러우니까 썩 꺼져. 윤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얇은 카디건 하나의 의지에 떨고 있는 윤희에게 남편이 던져준 묵직한 쓰레기 봉투만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윤희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쓰레기 봉투를 생명줄처럼 품에 껴안은 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칼바람이 미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인적 드문 버스 정류장의 낡은 나무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쓰러지듯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처량한 윤희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 신세가 된단 말인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윤희의 시선이 품에 안고 있던 검은 비닐봉투에 머물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묵직한 것일까? 혹시 남편이 마지막으로 챙겨준 입을 법한 옷가지라도 들어있는 건 아닐까? 윤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봉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나 헌옷가지가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야? 봉투가 열리자마자 노란 고무줄로 묶인 5만 원권 현금 뭉치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와 윤희의 얼어붙은 발등을 덮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것은 분명한 돈다발이었습니다. 당장 몇 년은 생활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의 현금이었습니다. 윤희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황급히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돈뭉치를 다시 봉투 안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때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돈다발 사이에서 툭 하고 떨어진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윤희는 홀린 듯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윤희의 이름으로 된 수십억 원이 찍힌 통장들과 무기명 채권, 땅 문서, 보험 증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어림잡아도 50억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액이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을 확인한 윤희는 기쁨보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설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던 사람이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다고.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근 들어 태석이 밤늦게 귀가하거나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윤희의 머릿속은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했거나 사기를 쳐서 훔친 돈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것도 이 훔친 돈을 자신에게 떠넘겨 공범으로 만들고 혼자 빠져나가려는 수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한 대가가 고작 범죄자의 아내가 되어 감옥에 가는 것이라니.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 돼. 나는 이렇게는 못 죽어. 내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데 도둑 누명까지 쓰고 감옥을 가? 절대로 그럴 순 없어. 윤희는 돈과 서류를 다시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돈을 경찰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남편을 신고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수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윤희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파출소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만이 살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무거운 봉투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파출소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손으로 파출소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당직을 서던 젊은 경찰관이 놀란 눈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한겨울의 얇은 옷차림, 그리고 품에 안은 커다란 쓰레기 봉투까지. 누가 봐도 수상하고 처량한 몰골이었습니다. 윤희는 경찰관의 책상 위에 돈과 서류가 담긴 쓰레기 봉투를 통째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관님, 제 남편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남편 강태석을 잡아주세요. 이게 다 훔친 돈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윤희의 통곡 소리가 조용한 파출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리려고 했던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돈보다 더 귀하고 가슴 아픈 진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 태석이 차마 말하지 못하고 쓰레기 봉투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피눈물 나는 편지 한 통이 돈다발 깊숙한 곳에서 윤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울음 섞인 신고로 조용한 파출소 안이 발칵 뒤집힌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상급기관인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이송된 윤희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배정받은 김 형사는 책상 위에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현금과 서류들을 보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이었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이나 기업 횡령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김 형사는 윤희에게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건네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남편분이 평소에 도박을 하셨거나 다른 사람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단순한 비자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형사님. 제 남편은 평생 공장 기계만 만지던 사람이에요.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는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냄새난다고 저를 내쫓더니 이런 돈뭉치를 던져줬어요. 분명 무슨 사고를 친 게 틀림없어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물 조사를 위해 돈다발 사이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돈뭉치 깊숙한 곳에 끼어 있던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김 형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랑하는 내 아내 윤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편지가 한 통 들어있는데요. 김 형사의 말에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편지지를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읽던 김 형사의 얼굴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이내 안타까운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김 형사는 편지를 읽다 말고 복잡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아무래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훔친 돈이 아니라 남편분이 아주머니를 살리려고 남긴 돈입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김 형사가 건넨 편지를 받아든 윤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눈물 때문에 흐릿해진 시야를 닦아내며 윤희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당신은 나를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있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 지난주에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 길어야 3개월이래. 수술도 못할 만큼 온몸에 퍼져서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 윤희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건강하던 남편이 시한부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당신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가 믿었던 친구놈한테 보증 사기를 당했어. 내일이면 악질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칠 거야. 그놈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라 당신까지 해코지할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당신한테 모질게 굴고 내쫓은 거야. 서류상으로 이혼 도장만 찍으면 당신은 법적으로 남남이니까 놈들도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 편지지의 글씨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번져 있었습니다. 태석이 이 편지를 쓰며 얼마나 울었을지 그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 돈이랑 서류들은 내가 평생 모은 적금이랑 보험금 그리고 선산 땅까지 급하게 팔아서 마련한 거야. 놈들이 냄새 맡기 전에 현금으로 바꿨어. 이건 내 목숨값이나 마찬가지니까 제발 나 같은 놈은 잊어버리고 이 돈 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편하게 살아. 당신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 사랑한다, 윤희야. 으앙. 여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윤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경찰서 바닥을 구르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홀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냄새난다고 코를 막던 그 행동도 쓰레기 봉투를 던지던 그 모진 손길도 전부 아내를 떼어내기 위한 서툴고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그런 남편의 속도 모르고 범죄자 취급을 하며 경찰에 신고까지 한 자신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형사님, 제 남편 좀 찾아주세요. 아픈 사람이 혼자 어디 가서 죽으려고.
빨리 좀 찾아주세요. 네. 윤희가 김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김 형사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급히 동료 형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강태석 씨 휴대폰 위치 추적해. 마지막 신호 잡힌 기지국 어디야? 그리고 119에 협조 요청해서 근처 병원 응급실도 다 뒤져봐. 위독한 환자분이다. 서둘러. 경찰서 안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김 형사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김 형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찾았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도심 외곽 재개발 구역입니다. 거기 철거 예정인 낡은 여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아직 그 근처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우리 남편한테 가야 돼요. 윤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가 윤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주머니. 지금 그쪽으로 가시는 건 위험합니다. 남편분 말씀대로 빚쟁이들이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먼저 가서 안전을 확보할 테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내가 가야 돼요. 우리 남편 죽으면 어떡해요. 비키세요, 제발. 윤희가 김 형사를 밀치며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씩씩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시어머니 금자였습니다. 금자는 들어오자마자 윤희를 발견하고는 도깨비 같은 얼굴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천하의 못돼 먹은 년. 내가 감히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를 해? 내가 사람이냐? 내 아들이 너를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금자는 다짜고짜 윤희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윤희는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경찰서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새로운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은 금자의 고함 소리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금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윤희의 옷깃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내가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들고 튀더니 이제는 콩밥까지 먹이겠다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근본 없는 년이라고 내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건만. 금자의 독설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윤희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힘없이 흔들리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을 신고하러 온 것은 사실이었기에 시어머니의 비난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보다 못한 김 형사가 급히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지금 며느님 탓할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그게 아니라고요. 김 형사가 금자의 팔을 잡고 떼어놓으려 했지만 흥분한 금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형사에게까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경찰 양반도 똑같아. 죄 없는 내 아들을 범죄자 취급을 해?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앤데. 다 전현이 꾸민 짓이야. 김 형사는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증거물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석의 췌장암 진단서와 눈물로 얼룩진 편지였습니다. 김 형사는 그것들을 금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이것 좀 보세요. 아드님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췌장암 말기랍니다.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산다고요. 김 형사의 고함 소리에 금자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금자는 멍한 눈으로 김 형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 암? 누가 암이라고?
내 아들 태석이가? 김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 사기까지 당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모질게 굴고 전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까지 하나하나가 금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충격적인 진실들이었습니다. 금자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잡고 있던 윤희의 옷깃을 놓고 금자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금자는 경찰서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태석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말기암이라니. 3개월이라니. 금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살이 빠지고 안색이 안 좋았던 아들의 얼굴, 소화가 안 된다며 밥을 잘못 먹던 모습, 배가 아프다며 밤새 끙끙 앓던 소리. 그때마다 금자는 꾀병 부리지 말라며 오히려 아들을 타박했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밥이 맛이 없어서 그렇다며 엄한 윤희만 구박했었습니다. 내가 죽일 년이야. 새끼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애미라는 년이 그것도 모르고 밥 투정한다고 구박만 했으니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금자는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천근만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말 한마디 편하게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죽음을 준비했을 그 고독한 시간들이 사무치게 아려왔습니다. 어머니, 윤희가 울고 있는 금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시어머니였지만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의 비참한 모습에 윤희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희는 무릎을 꿇고 금자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경찰서가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평생 고부 갈등으로 으르렁거렸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죽어가는 태석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분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도심 외곽 재개발 구역에 있는 낡은 여관입니다. 상태가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김 형사의 말에 윤희와 금자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두 사람은 동시에 김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요 형사님, 빨리 가요. 우리 태석이한테 데려다 주세요. 금자가 김 형사의 소매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윤희도 서둘러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경찰서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태석이 살아만 있어주기를, 제발 늦지 않았기를 기도하며 경찰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김 형사가 시동을 걸자 경찰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어둠 속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태석에 꺼져가는 생명줄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금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금자도 며느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태석을 살려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두 사람의 손끝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달리던 경찰차가 마침내 목적지에 멈춰섰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과는 동떨어진
재개발 예정 지구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은 좁은 골목길 끝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여자는 불이 꺼져 관자만 깜빡거리고 있었고 건물 외벽은 곰팡이와 이끼로 뒤덮여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희는 그 처참한 광경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남편이 마지막 순간을 이런 곳에서 홀로 보내려 했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금자 역시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리며 윤희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이런데 처박혀 있었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김 형사가 앞장서서 여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쩐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졸고 있던 주인 노인이 경찰을 보고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강태석 씨, 며칠 전에 들어온 60대 남자분 몇 호에 있습니까? 김 형사의 다급한 물음에 주인은 겁먹은 표정으로 2층을 가리켰습니다. 203호요. 근데 그 양반 며칠째 통 인기척이 없어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윤희와 금자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203호 앞.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제발 사람만 있어달라고 수천 번을 되뇌며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기익. 녹슨 경첩 소리와 함께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냉골 바닥. 그 위에 얇은 이불 하나 없이 새우처럼 웅크리고 누워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버린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윤희의 외침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움푹 패인 눈, 거칠어진 피부, 초점 없는 눈동자, 영락없는 태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윤희가 알던 건장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다 지쳐 모든 생기를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모습이었습니다. 태석은 윤희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빨리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태석은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아내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윤희는 그런 태석에게 달려가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나쁜 사람아. 어떻게 혼자 죽을 생각을 해? 내가 돈 50억 때문에 당신을 버릴 사람으로 보였어?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나를 그렇게 몰라. 윤희의 울분에 찬 절규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석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독한 척, 모진 척하며 버텨왔던 마음의 둑이 아내의 진심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윤희야. 나는 그냥 당신 고생시키기 싫어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게 하기 싫어서. 태석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문 앞에 서 있던 금자가 신발을 벗을 생각도 못하고 방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금자는 뼈만 남은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태석아,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해라.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밥 투정한다고 구박만 했으니 내가 죽일년이다. 제발 사람만 다오.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테니 제발. 어머니와 아내의 눈물 앞에서 태석은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냉골이었던 여관방이 가족의 뜨거운 눈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켜보던 김 형사도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태석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아니, 병원으로 가자. 이대로는 절대 못 보내. 내가 당신 살릴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낼 거라고. 태석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윤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때 윤희가 김 형사를 불렀습니다. 윤희는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빚쟁이들에게 받았던 협박 문자와 통화 녹음 파일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님, 부탁이 있어요. 이거 그동안 놈들이 저한테 보낸 협박 증거들이에요. 혹시나 놈들이 병원까지 쫓아올지도 몰라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로 놈들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김 형사는 윤희의 치밀함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남편을 지키기 위해 냉정함을 잃지 않은 윤희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제가 확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대학병원 특실로 이송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이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잠시 후 도착한 119 구급차에 태석이 실렸습니다. 이동식 침대에 누운 태석의 손을 윤희는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살려내겠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내겠다. 윤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특실로 옮긴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희의 지극정성인 간호 덕분인지 죽어가던 태석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밝게 타오르는 것처럼 태석의 기력이 거짓말처럼 회복된 것입니다. 의료진은 그것이 죽음 직전에 잠시 찾아오는 마지막 불꽃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보내기엔 너무나 아쉬운 시간들이 하늘이 허락한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던 태석이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자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바다가 보고 싶어. 우리가 신혼여행 때 갔었던 그 동네 바다 말이야. 그 말에 윤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마지막 소원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윤희는 담당 교수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추억 하나만 만들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윤희의 간절함에 감동한 의료진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요원과 간호사가 동행하는 조건으로 짧은 외출을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과 윤희 그리고 금자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을 빠져나와 동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태석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에 가득 담았습니다. 30년 전 신혼여행을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갔던 그 길을 이제는 앰뷸런스에 누워서 가고 있었지만 태석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겨울바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위로 눈부신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태석의 휠체어를 밀고 백사장 입구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볼을 스치자 태석이 가늘게 눈을 뜨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좋다. 바람 냄새도 파도 소리도 30년 전이랑 똑같네. 윤희는 남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금자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아들 곁을 맴돌면서도 정작 며느리와 아들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던 금자였습니다. 금자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근처에 있던 관광객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미안한데 사진 한 장만 찍어주게. 우리 아들네 부부랑 나랑 셋이 나오게 잘 좀 찍어줘. 관광객의 도움으로 세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태석을 사이에 두고 윤희와 금자가 양옆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색하지만 환한 미소를 짓는 세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 렌즈 속에 영원히 담겼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석은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먹어야 했지만 윤희와 금자를 위해 싱싱한 회 한 접시를 시켰습니다. 금자는 상추에 회 한 점을 올리고 마늘과 고추를 얹어 정성스럽게 쌈을 쌌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들이 아닌 며느리 윤희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 아해라. 우리 며느리 먹어라. 윤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집 온 지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싸준 쌈을 받아먹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다. 내가 먹어라. 그동안 이 못난 시어미 비위 맞추느라 내가 고생이 제일 많았다. 내가 미안하다 윤희야. 내가 내 진짜 딸이다. 금자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가 넣어준 쌈을 입안 가득 물고 목이 메어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평생을 올가매던 고부 갈등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가 질 무렵 태석은 윤희와 단둘이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금자와 의료진이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는 가운데 윤희는 태석의 휠체어를 밀고 노을이 지는 해변 산책로를 거닐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서 태석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복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투박한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석이 쓰레기 봉투에 돈을 담을 때 몰래 챙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당신 주려고 산 거야.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하나 못 해주고 평생 고생만 시켰잖아. 죽기 전에 꼭 한번 끼워주고 싶었어. 윤희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석의 거친 손이 윤희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컸지만 윤희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희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내가 너 여왕처럼 모시고 살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님처럼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 같은 놈 다시 만나줄래? 태석의 고백에 윤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편의 목을 끌어안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백년해로해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약속을 증명하듯 철썩이며 울려 퍼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태석은 잠든 윤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아내가 슬픔에 잠기지 않고 웃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태석이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준 돈 50억 말이야. 그거 절대 아끼지 말고 다 써. 당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꿈꾸던 일 하면서 보람차게 살아. 그게 내 유언이고 부탁이야. 윤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당신이 준 사랑 세상에 베풀면서 당신 자랑스러운 아내로 살게요. 짧지만 영원할 것 같은 이별 여행이 끝났습니다. 병원으로 복귀하는 앰뷸런스 안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다가올 이별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의 하루하루가 마치 덤으로 얻은 시간인 것처럼 소중하게 흘러갔습니다. 태석은 윤희와 금자의 지극한 간호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병원 밖에서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태석의 병실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 같은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화롭던 병원 복도에 불길한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에게 사기를 치고 빚보증을 서게 만든 악질 불법 대부업체 일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호사 데스크를 위협하여 태석이 입원해 있는 특실 호수를 알아냈습니다. 우두머리인 남자가 거친 손길로 특실 문을 걷어차듯 열어젖혔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굉음을 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던 태석이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곁을 지키던 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우두머리가 껌을 짝짝 씹으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비싼 의료 장비들을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어이구, 강태석 씨. 팔자 좋으시네. 돈 없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 여기서 황제처럼 요양하고 계셨어? 우린 이자 한 푼 못 받아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이야. 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심장 박동 측정기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금자가 빚쟁이들의 앞을 막아서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들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우두머리는 귀찮다는 듯 금자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힘없는 노인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석이 신음소리를 내며 링거 바늘을 뽑으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어머니, 이 나쁜 놈들아. 우리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윤희가 병실 안의 난장판을 목격했습니다. 쓰러진 시어머니, 공포에 떠는 남편,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깡패들. 윤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태석의 침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사자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빚쟁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들 당장 나가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환자 안정을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인 거 몰라요? 윤희의 당당한 태도에 우두머리가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빚독촉을 하면 벌벌 떨던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아줌마 보게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법 찾기 전에 돈부터 갚아야지. 강태석이가 빼돌린 돈 50억 당신이 갖고 있다며? 그거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볼 테니까. 우두머리가 위협적인 손짓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부하들도 쇠파이프로 병실 집기들을 때려 부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와장창 꽃병이 깨지고 유리 파편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간호사들과 병원 경비원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문 앞을 가로막고 그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진입을 막았습니다.
다들 비켜. 남의 돈 떼먹은 놈 잡으러 왔는데 누가 막아? 다치기 싫으면 꺼져.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겁에 질려 복도 끝으로 도망쳤습니다. 태석은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여보! 윤희가 비명을 지르며 태석에게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남편을 감싸 안고 윤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빚쟁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천벌 받을 놈들아.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해? 내 놈들이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놈들. 윤희의 도끼에 눌린 듯 사내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윤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입만 살았네 이 여편네가. 돈 안 갚으면 내 남편 명줄 오늘 내가 끊어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무전기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소리들이 병실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두머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야? 짭새들이 떴어? 윤희는 품에 안긴 태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요. 김 형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윤희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찰을 믿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한 여자의 꺾이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윤희는 품속에 감춰두었던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병실에서 행패를 부린 모든 소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김 형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병실 안을 포위했습니다. 마치 어둠을 몰아내는 아침 햇살처럼 경찰의 등장은 절망적이던 상황을 순식간에 반전시켰습니다. 다들 동작 그만.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김 형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병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빚쟁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아니 형사 양반, 이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우리는 정당하게 돈 받으러 온 거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달라는 게 죄요? 경찰이 돈 떼먹은 도둑놈을 보호해도 되는 거야? 우두머리의 뻔뻔한 태도에 김 형사는 차가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윤희가 미리 건네주었던 그동안의 협박 증거들이 담긴 녹음기였습니다. 정당한 독촉? 내가 밖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구만. 병원 기물 파손에 환자 협박에 거기다 노인 폭행까지? 이게 정당한 독촉이야? 이건 명백한 특수폭행의 업무방해죄야. 김 형사의 호통에 우두머리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침을 퇴뱉으며 대꾸했습니다. 흥? 폭행은 무슨 폭행? 살짝 밀친 거 가지고 유세는. 어쨌든 강태석이가 쓴 사채 이자가 원금의 3배가 넘었어. 그 돈 다 갚기 전엔 나도 절대 못 물러나. 그때였습니다. 남편을 감싸 안고 있던 윤희가 몸을 일으켜 세우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석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주었던 바로 그 사기 피해 입증 서류였습니다. 윤희는 서류 뭉치를 우두머리의 면전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힘없는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나 똑바로 봐. 내 남편이 쓴 돈이 아니라 당신들이랑 짜고 친 사기꾼 친구놈이 가짜 보증 세워서 쓴 돈이잖아. 여기 그 친구놈이 자백한 녹취록이랑 이면 계약서 다 들어있어. 이 보증 자체가 무효라고. 윤희의 당당한 일갈에 우두머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확인했습니다. 자신들의 불법 행각이 낱낱이 기록된 증거들이었습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우두머리는 그제야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언제 이런 걸? 당신들이 우리 괴롭히는 동안 나는 놀고만 있었는 줄 알아? 내 남편 살리려고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다 준비해놨어. 법정 최고 금리를 위반한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쳤으니 당신들은 이제 끝이야. 윤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 형사가 손짓했습니다. 경찰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빚쟁이들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그동안 윤희네 가족을 짓눌러왔던 공포와 억압이 깨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우두머리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난 뒤였습니다. 김 형사는 우두머리의 귀에 대고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감옥 가서 콩밥 먹으면서 누군지 천천히 생각해 보죠. 아마 나오려면 꽤 오래 걸릴 테니까. 경찰들은 난동을 부리던 빚쟁이들을 줄줄이 엮어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그들의 고함 소리가 이어지다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병실에는 다시금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금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다. 윤희야, 내가 저놈들을 다 쫓아낸 거냐? 세상에, 우리 며느리 장하다. 정말 장해. 윤희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얼른 시어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쓰러져 있던 태석에게 달려갔습니다. 태석은 링거 바늘이 빠져 피가 흐르는 팔로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자신보다 아내를 먼저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에 윤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피 묻은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야말로 이게 무슨 꼴이야. 얼마나 무서웠어. 그때 뒷수습을 마친 김 형사가 병실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도하는 가족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신 증거 덕분에 놈들을 확실하게 잡아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 근처엔 얼씬도 못할 겁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윤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김 형사는 손사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윤희가 신고했던 현금과 통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법적 절차 다 밟아서 채권 압류 못 들어오게 조치해놨습니다. 남편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 50억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 말고 쓰셔도 됩니다. 사기꾼 놈들한테는 10원 한 장 못 뺏기게 제가 제 목을 걸고 막아드릴게요. 김 형사의 말은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그 돈이 빚쟁이들에게 넘어갈까봐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태석이었습니다.
태석은 감격에 겨워 김 형사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형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부인이 이렇게 억척스럽게 지켜내셨는데 얼른 털고 일어나셔서 호강시켜 주셔야죠. 김 형사의 따뜻한 위로에 병실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김 형사가 돌아가고 난 뒤 세 사람만 남은 병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윤희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켜준 아내가 너무나 고맙고 미안해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윤희야, 나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나를 지켜줬구나. 내가 내 수호천사다. 태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윤희는 소매로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요. 우리는 부부잖아. 일심동체라면서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당신이 바보지. 이제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요. 남은 시간은 오직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윤희는 태석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남편의 손길. 그 온기가 윤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금자도 슬그머니 다가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요? 모진 풍파를 함께 겪어낸 이 가족은 이제 그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사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병실 가득 채우는 햇살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다가올 이별조차 아름답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앙상하던 나뭇가지에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병원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모진 겨울바람을 이겨낸 꽃들이 세상을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던 그날. 태석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평온한 얼굴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던 고통이 기적처럼 사라진 듯 했습니다. 태석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양옆에 앉은 윤희와 금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그의 소나기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나 이제 조금 졸리네. 태석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윤희는 남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임을,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보. 피곤하면 좀 자요. 내가 옆에 있을게.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쉬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결코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 없는 곳으로 보내주는 아내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태석은 흐릿한 눈동자로 윤희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 지었습니다. 윤희야, 고맙다. 내 아내로 살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사랑한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태석의 잡은 손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장 박동 측정기가 가늘고 긴 기계음을 내며 멈춰섰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태석의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금자가 아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태석아, 내 새끼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엄마 두고 가지 마라, 태석아. 윤희는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남편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태석의 식어가는 뺨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기에 비로소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석의 장례식장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태석의 성실함과 윤희의 지극정성인 내조를 알고 있던 이웃들이 찾아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빈소에서 윤희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금자는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는 아들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윤희야,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태석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을 거야. 정말 고맙다 아가. 금자는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듯 금자는 윤희에게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주인 잃은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태석이 앉아있던 소파, 그가 즐겨 입던 옷가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윤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석이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다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보, 약속할게. 당신이 남겨준 이 사랑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을게.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웃을 수 있게 정말 보람차게 살아볼게. 그로부터 1년 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에 새로운 간판 하나가 내걸렸습니다. 태석 무료급식소.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글씨체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윤희가 남편이 남긴 유산의 일부를 털어 오랜 꿈이었던 무료급식소를 차린 것입니다. 개소식 날, 이른 아침부터 동네 어르신들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가게 안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고 구수한 소고기 국밥 냄새가 골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주방에서는 하얀 위생모를 쓴 윤희와 금자가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펄펄 끓고 있는 국밥을 윤희가 뚝배기에 가득 담아내면 쟁반에 받쳐 손님들에게 날랐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많이 드시고 더 드세요. 밥은 얼마든지 더 드릴 테니까요. 금자의 활기찬 목소리에 손님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구박하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며느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땀을 훔치며 홀을 바라보았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1년 전 그 추운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냄새난다며 던져주었던 그 검은 쓰레기 봉투. 그때는 그것이 절망이고 비참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남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건네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 속에 담겨있던 남편의 진심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희망의 밥그릇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당신 이름으로 된 가게가 이렇게 붐벼요.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따뜻한 밥 먹고 힘낸대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윤희는 급식소 한켠에 걸려있는 태석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태석은 바다 여행 때 찍었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 근심 없는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신도 거기서 배고프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잘 지내요.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날 때 내가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줄게.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윤희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태석이 다가와 잘했다. 내 아내 정말 장하다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칼바람에 쫓겨나 떨던 그날의 윤희는 이제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걸음 삼아 다시 피어난 봄꽃 같은 윤희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금자가 주방에서 윤희를 불렀습니다. 예, 윤희야. 여기 육수 좀 더 부어야겠다. 어서 와서 좀 도와다오. 네, 어머니. 지금 가요. 윤희는 사진 속 남편을 향해 윙크를 한번 보내고 씩씩하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심하게 던진 검은 쓰레기 봉투는 사실 아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투박하지만 깊은 사랑을 걸음 삼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가장 아름다운 희망으로 꽃 피워냈습니다. 서로를 끝까지 지켜낸 윤희와 태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